메이지 시대 이후 군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일본 방위연구소 자료실. 이곳에서 뜻밖의 사진첩이 발견됐다. 일본 육군 장성 신분의 조선인에 대한 기록. 사진의 이제 가운데가 영친왕 이은. 그 당시 계급이 일본군 육군 중장으로서 일본군 제51사단 사단장으로 중국에 파견이 됐을 때 사진입니다. 사진 속 그는 고종의 아들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이었다. 10살의 나이에 인질에 몸이 된 그는 일본인 아내와 결혼하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 군인의 신분으로 살았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라는 박제된 이름으로 기억되는 영친왕 이은. 경랑의 한 시대를 지나온 그의 생애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구한말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 병탄의 시기는 우리 민족이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욕의 역사가 지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 경랑의 시대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이가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마지막 계승자였던 영친왕. 그의 일생은 안타깝게도 친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평생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그는 왜 일본에서 살아야만 했으며 왜 일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던 걸까요? 국립고궁박물관. 이곳 수장고에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흔적이 보관돼 있다. 도쿄 박물관에서 보관해온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의 소장 유물로 지난 1991년 한일 정상회담 합의로 환수된 것이다. 아들 영친왕의 결혼을 위해 고종이 생전에 준비해두었다는 대례복. 조선 왕조 왕실의 복식 문화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유물이다. 이 옷은 현재 홍색 비단에 앞뒤 가슴과 양쪽 어깨에 이렇게 금사로 만든 오조령부가 달려 있는데요. 이 영친왕이 직접 1922년에 순종 황제를 아련할 때 입었던 옷으로서 현존하는 왕의 옷으로서는 유일한 옷입니다. 이곳 박물관은 최근 한 제1교포로부터 기증받은 영친왕 일가의 희귀 유물 700여 점을 정리하고 있다. 아직 일반인에겐 공개되지 않은 이 유물들 가운데는 당시 영친왕 부부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들도 있다. 결혼이 예정돼 있던 1919년 신년의 일기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6년 8월, 일본은 일방적으로 영친왕의 약혼을 발표했다. 상대는 일본 황족의 규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신문에 약혼을 알리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렸다. 당시 대한제국 내각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은 축하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이들의 정략 결혼을 선전했다. 영친왕 이은은 고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고종은 팔남 이녀를 보았으나
대부분 어려서 죽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자녀는 3남 1녀였다. 순종과 덕혜옹주는 그의 이복 형제다. 영친왕의 생모인 순원 황귀비 엄씨는 명성황후 시해 후 고종의 측실이 되어 실질적인 국모 역할을 수행했다. 정치적 감각과 담력이 뛰어났던 그녀는 고종의 아관 파천을 주도하기도 했다. (1907년) 덕수궁 중화전에서는 고종과 순종 모두 참석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황제 양위식이 거행됐다. 을사늑약의 무효를 전 세계에 호소하려 했던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것이다. 이어진 강제 군대 해산, 그리고 6일 뒤 20살 연상의 이복형 의춘왕을 제치고 영친왕 이은이 황태자에 책봉됐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대한황실을 흡수통합을 해야 되는데, 흡수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영친왕이라고 보았을 것이고, 또 당시에 궁중 내에서 궁중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엄기비의 영향력까지 합쳐지면서 그 영친왕이 황태자로 선택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영친왕이 황태자가 되자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나섰다. 그는 신학문을 교육시켜야 한다며 황태자의 일본 유학을 강요했다. 사실상의 볼모 요구였다. 고종과 엄 황귀비는 어린 황태자가 도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조선 궁중의 전통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얼마 뒤 일본의 황태자 요시히토 일행이 친선 방문이라는 이름 아래 조선을 방문했다. 일본 황태자의 방한을 빌미삼아 대한제국 황태자의 일본행을 밀어붙이기 위한 이토 히로부미의 책략이었다. 고종이 상당히 통감부 시기 내내 통감에 대한 정책, 또 일본의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켰지만, 이후에도 고종의 저항이 예상되는 그런 그 상황에서 고종이 사랑하는 이제 막내 아들인 영친왕을 일본의 유학의 명목으로 인질로 데려감으로써 반일적인 고종을 좀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영친왕의 일본행을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 요시히토 방한 2달 후 영친왕은 결국 태자대사로 임명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기 3년 전 영친왕의 나이 10살이었다. 구한말 애국지사 황현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때 2등 방문은 일본 황태자가 초빙되어 왔으니 어찌 답내 사신으로 가서 사례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므로 태왕제는 그의 뜻을 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보냈다. 조선 백성들 사이에선 늙은 염소가 황태자를 업어갔다는 소문이 퍼졌다. 일본으로 가기 전 영친왕에겐 이미 정해진 동갑내기 배필이 있었다. 영친왕을 사실상의 약혼 상태로 만들어 놓고자 했던 고종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 황실의 간택 절차를 무시하고 일본행을 서둘렀다. 親日的な朝鮮を作るための将来的な構想として、力義も重要な存在として伊藤はやはり意識した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でそれは昔日本では人質という戦国時代にありまして、要するにそういう有能な武家の息子とか娘を自分の家に連れてきて育てたりするっていう慣行がありますので、そうしたものが伊藤の中には少しはあ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し、またヨーロッパなどでも王室がですね、政略結婚的に、縁組が進んだという例もありますので、そんなことを伊藤が頭の片隅には持っていたとは想像できますね。 조선을 떠난 지 열흘 후 영친왕 이은은 일본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 대한제국의 황태자가 된 지 4개월 만에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영친왕이 도착한 다음 날, 이토 히로부미는 영친왕의 유학을 성공시켰다는 이유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쌀 200가마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았다.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흡수 말살시키려는 일제 침략의 방법과 형태는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신문명 유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당시 10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영친왕을 일본으로 직접 데려가 실질적인 볼모로 삼았는데요. 이는 대한제국의 황태자를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문사학 학습원. 당시 국내성 관할이었던 학습원은 일본 황족들과 귀족 자제들을 위한 학교였다. 현재 가쿠슈인 대학교로 전환된 이곳 자료보관센터에서 영친왕의 일본 유학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雑見録です。入学名簿があります。あと学生名簿があります。 당시 학습원 교무일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영친왕은 황태자가 아닌 왕세자의 신분으로 학습원에 편입학됐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날 서무일지 기록에는 학습원에서는 이은 전하라고 칭하여 존경할 것을 명시해 호칭과 대우 문제를 분명히 했다. 1910년 강제로 한일 병합을 이뤄낸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의 처우에 대한 법령을 발표했다. 왕족이란 계급을 만들어 대한제국 황실을 일본 천황 밑에 가계의 이왕가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으로, 순종은 창덕궁 이왕으로 강등됐다. 영친왕 역시 황태자에서 조선 이왕가의 왕세자로 대우가 격화됐다. 대한제국의 황실을 일본 황실에 궁극적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외영조는 하나의 집안이 되는 걸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그러나 황실로서는 훨씬 지위와 역할이 떨어지는 이 왕궁과를 새로 만드는 점에서는 역시 차별이 있는 것이죠. 황실과 그다음에 화족 사이에 애매모호하게 끼어서 넣었던 것이 바로 그 일종의 대한제국 황실 편입시키기였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일본 방위성. 1945년 패전 때까지 일본 육군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군국주의로 치닫던 당시 일본은 영친왕을 육군 중앙유년학교를 거쳐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시켰다. 일본 천황가의 황족은 황족 신일영이라고 하는 법령에 따라 군인 신분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왕족인 영친왕은 물론 의친왕의 아들 이건과 이우 역시 일본 육사를 거쳐 일본군 장교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 메이지 시대 때 황족의 경우는 그 황족 남성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군인의 길을 가도록 의무지어져 있었고
천황이나 그러니까 천황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태자의 경우도 군인 장교, 특히 이제 육군 장교, 해군 장교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일환에서 왕공족, 특히 영친왕 이은의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이강이라든지 이후 같은 경우도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일본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육사에 재학 중이던 1916년 영친왕의 결혼 계획이 급작스레 발표됐다. 영친왕비로 이본궁 방자가 내정됐다. 이 방자의 내정 배경엔 조선과의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이 방자는 일본 천황의 친족인 아버지와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 방자도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자신의 약혼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할 만큼 깜짝 발표였다. 8월 3일 아침 별장에서 무심히 신문을 집어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왕 세자 전하의 사진과 나란히 있는 것은 틀림없는 나의 사진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영친왕을 황태자로 내정했을 때부터 인질 정책과 함께 혼혈 정략 결혼을 추진해왔다. 대한제국 황실을 없애기 위한 이토 히로부미의 구상은 1909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처단된 뒤에도 그의 정치적 후계자인 데라우치 조선 초대 총독에 의해 계속 진행됐다.でもう寺内の時期になりますと日韓併合と伊藤より過激な形で、朝鮮を日本の従属国にしようという動きになっております。そういった中でやっぱり李金さんの結婚相手は日本人にして、そして日本と韓国の融和をさらに深めて、それは同等ではなくて日本がやはり主体となって、ゆく融和関係を作ろうとした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韓国の従来の婚礼の形式とかあるいは買っていた婚約者の方とかは全く無視された形で日本の政策として使われてい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 이들의 정략 결혼은 철저하게 내선 일체의 상징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조선과 일본의 유대를 굳건히 하고 일반 백성에게도 교훈이 된다는 천황 폐하의 뜻이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영친왕이 일본 황족 여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의 민초들은 분노했다. 명동성당 입구엔 눈에 띄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친일파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던 이재명 의사를 기념하는 비다. 1909년 겨울 명동성당 앞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는 대한제국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22살의 청년 이재명이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자신이 친일파 이완용을 죽이려 했던 이유를 8가지로 나누어 밝혔다. 그 가운데 4번째로 꼽은 이유가 바로 영친왕의 인질 정책과 정략 결혼에 관련된 것이었다. 네 번째 죄는 어린 황태자 전하를 일본에 보내고 일본 여인에게 결혼시키려 했음이니 이는 황태자의 어린 정신을 뒤바꾸어 놓아 장래에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려 한 것이니 가히 죽여도 마땅하오. 어린 영친왕을 인질로 잡고 혼혈 결혼을 주도했던 일제와 친일파를 향해 분노를 숨기지 않았던 이재명은 체포된 이듬해 교수형에 처해졌다. 당시 나라 잃은 민초들에게 영친왕의 일본 황족 여성과의 정략 결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신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 정략 결혼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영친왕 암살 음모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로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500년 조선의 왕통을 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짊어진 영친왕. 그러나 그의 삶은 안타깝게도 일제의 꼭두각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영친왕의 정략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집요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당시 일본 최고의 성문법으로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식됐던 황실 전범에 의하면 황족의 혼인은 황족 또는 특별히 인정받은 귀족에 한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황실 법률상 황족인 이방자가 왕족인 영친왕과 가례를 맺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일본 국내성은 고민 끝에 황실 전범을 증보하여 황실 여자에게만 한정지어 왕공족에게 출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영친왕과 이방자의 결혼 날짜가 이듬해인 1919년 1월 25일로 확정 발표됐다. 이들의 결혼 일정은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막되는 파리 강화회의 개막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1919년 1월 파리에서는 세계 제1차 대전의 종전 조건을 결정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왜? 우리는 조선인들을 아주 잘 다스리고 그 상징은 뭐냐? 바로 우리 일본 황실의 여성과 영친까지 결혼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들을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다 합의했어. 평등하게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고 그 시점이 바로 파리 강화 회의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조선의 독립 요구를 무마시키고 또는 억누르고 또 서구 열강들에게도 그 정당성을 받기 위한 선전 도구였다. 그 무렵 고종은 파리 강화 회의의 밀사를 파견하기 위해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었다.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기 위해 절박하게 노력해왔던 고종은 을사늑약의 무효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3인의 밀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고종은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졌다.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할 밀사로 독립운동계와도 연이 닿아 있는 의친왕과 하란사를 선택했다. 이화학당 교수 출신으로 세계감리교대회 조선대표로 참석하기도 한 하란사는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여성으로 국제정세에도 밝았다. (1919년 1월 21일) 새벽 영친왕의 결혼식을 불과 나흘 앞두고 경천 동지할 일이 일어났다. 이태왕 고종이 갑작스레 승하한 것이다. 총독부가 밝힌 사인은 뇌일혈. 그러나 고종의 죽음을 두고 충격적인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독살설이었다. 고종의 독살설은 조선 민초들의 분노에 불씨가 됐다. 고종 인산 이틀 전인 3월 1일 조선 민족의 울분은 3.1 독립만세운동으로 타올랐다. 어쩔 수 없이 남겨두었던 대한민국의 황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워버리는 작업들이 바로 이 19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종의 죽음과 영친왕의 일본 황족 관련 여성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대한제국의 그 황실의 그림자를 없애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연의 일치이지만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의 황실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상징적 시점들, 공교롭게 이런 것이 얽혔던 시점이 바로 1919년 영친왕의 결혼을 전후한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고종의 돌연한 붕어로 취소됐던 영친왕과 이방자의 결혼식은 한 해 뒤 도쿄에서 일본식으로 거행됐다. 고종의 3년 상도 마치기 전이었다. 당시 친일 신문은 이들의 결혼이 양국민의 차별 철폐에서 일보 진전하는 의미 있는 것이라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하지만 조선인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결혼식 당일, 일본은 물론 경성 시내에도 엄중한 비상경계가 펼쳐졌다. 결혼 직후 발행된 독립신문은 원수의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 죄를 물으며 영친왕을 짐승에 비유하고 존칭조차 쓰지 않겠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3.1운동 직후는요, 최소한 1919년, 20년 이 시기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애국열이 대단히 고조될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청산리 전투도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근대 교육에 대한 열기가 대단히 고조될 때예요. 새로운 서구적 지식을 많이 하려고 노력할 때거든요. 그런데 당시 조선인들의 이러한 애국열과 교육열은 전부 조선인을 위한, 조선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영친왕의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인과의 결혼이었다라는 것이죠. 조선인의 당시 민족 정서에서는 그러한 선택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든 안 했든 감성상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제의 정략적인 혼인결혼 정책은 영친왕으로 끝나지 않았다. 의친왕의 장남 이건을 일본 백작의 양녀와 결혼시키고 덕혜옹주 역시 스시마 번주 가문의 소 다케유키 백작과 강제 결혼시켰다. 결혼 후 영친왕은 육군대학에 35기로 정원외에 입교했다. 일본 육군 간부 양성기관인 육군대학은 극소수의 군인들에게만 허락된 일본군 엘리트 코스였다. 일본 육사에 이어 육군대학을 거치며 철저하게 일본 제국주의 군인으로 키워져간 영친왕 이은. (1926년) 순종이 승하함에 따라 조선 왕통의 계승자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일본에서 일본군 장교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늘 침묵했다. 영친왕의 긴 침묵에 답이 될 만한 기록이 일본 국회 도서관에 남아있다. (1920년대) 조선 총독을 지낸 사이토 마고토가 남긴 기록. 그중엔 영친왕의 거취 문제로 그와 국내 대신 사이에 주고받은 서한도 있다. 영친왕의 귀국이 곧 조선 통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 수뇌부가 나서서 그의 영구 귀국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일본이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던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중국 화북 지역으로 진출해 북중국 사령부를 설치했다. 당시 일본군 육군 소장이었던 영친왕은 북중국 군사령부에 배속됐다. 이방자 여사가 지난 1972년 일본 방위성 연구소에 기증한 7권의 사진첩. 그 사진첩 속에서 일본 육군 장성으로서의 영친왕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4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남중국 전선을 시찰, 순시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 일제는 중장으로 승진한 영친왕을 남중국 전선에까지 파견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남중국 전선을 시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시 영친왕 이은은 일본군 육군 중장으로서 제51사단 사단장이었습니다. 전선을 순시하고 관동군 시찰 등의 임무를 수행했던 영친왕. 그러나 그에게 실질적인 지휘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북중국 전선에 이제 배치가 되었던 이유는 전투에 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황족 군인들은 위험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전선의 최전선에는 배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고 이들이 이제 점령한 지역,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주로 이제 황족 군인으로서 그쪽 지역을 순찰하고 순시하고 거기에 있는 일본군 부대를 방문해서 일본군 군인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전쟁 수행에 있어서 이들을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다른 황족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친왕 이은도 역시 그 일본 황족 군인의 일원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영친왕을 내세워 조선 청년들의 참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선인 징병의 합당성을 선전하는 데 이용했다. 일본 육군 유년학교를 시작으로 육군 사관학교를 거쳐 육군 대학까지 일본 제국주의 군사교육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영친왕. 침략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영친왕은 일본 왕족의 신분으로 그 역할과 의무를 묵묵히 수행합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행적은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에서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듯 어떤 비난에도 말을 아꼈던 침묵의 황태자.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걸까요? 순종이 승하함에 따라 몰락한 조선 왕조의 왕위를 물려받은 영친왕을 일제는 조선 통치의 수단으로 끊임없이 이용했다. 육군성 대일기 목록. 1926년 일본 육군성에서 작성한 밀대일기. 당시 조선 총독이 육군 대신에게 급하게 보낸 비밀 전문에 따르면 순종 승하 후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며 조선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에 불안을 느낀 조선 총독이 영친왕의 근무지를 당분간 조선군 사령부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는 이 1919년에 고종이 승하했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실제로 1926년에 순종이 승하했을 때 60만세 운동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이니까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그런 민중들의 소요, 그 순종이 승한 것 자체보다는 순종의 승하 등을 계기로 해서 조선 민중들이 일제 통치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게 실제로 60만세 사건으로 터지게 되니까 그런 그 움직임을 감지한 조선 총독부가 불안을 느끼고 영친왕을 우리가 조선으로 배치를 했다. 조선으로 오실 거다. 라는 식으로 해서 민심을 수습해 보려고 하는 통치책의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망국의 황태자 영친왕에게는 불안한 조선 민심을 수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일본이 전쟁을 확대해가던 시기 일본 군국주의 야욕의 희생양으로 끊임없이 이용될 뿐이었다. 그 무렵 영친왕을 가까이에서 직접 만났던 이가 있다. 어서 오세요. 예, 강윤복 선생님이세요? 예, 접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KBS 역사 스페셜. 예. 1943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조선 악극단은 영춘왕 저택을 찾아가 위문 공연을 가졌다. 몇 살 정도? 내가 한 18? 이게 몇 년도쯤 됩니까? 당시 강윤복 씨는 조선 악극단 소속 무용 연습단원이었다. 여기 때 공연 끝나고 당대 최고의 스타들로 구성된 조선 악극단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아 전국 순회 공연을 다녔다. 이거요. 저 영친왕이고 부인이신 저 이방자 여사. 자택을 방문한 조선 악극단의 노래를 듣던 영친왕이 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정구 씨가 그 낙화유수라는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부르니까 거기서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수그리시더라고. 수그리시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오시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옆에 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그냥 다 눈물이 그냥 고인 사람도 있고 흐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근데 이제 영친왕께서는 이제 가슴이 벅차는지 상당히 좀 흥분한 그런 표정도 가지고 계셨고 또 얼굴도 좀 좋지 않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그 부인 이방자 여사님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꼭 쥐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했어요. 네.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났다. 신헌법이 실시되고 영친왕 내외는 왕족 신분을 박탈당했다. 도쿄 중심부에 자리한 최고급 호텔. 영친왕이 결혼 후 살았던 저택이다. 평민으로 전락한 영친왕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저택을 헐값에 매각했다. 영친왕의 거실이 있던 2층은 현재는 고급 프랑스 식당이 됐다. だから日本側についてたっていうことで韓国の戦後のね政治が全然利用家の面倒を見ようとしなかったと。だからもう本当に無国籍の単なる在日外国人みたいな感じの非常に悲しい扱いになって。 1945년 해방을 맞은 후에도 영친왕의 귀국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영친왕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해 그의 귀국을 막았다. 귀국을 거부당한 영친왕은 무국적 상태로 일본에 거주해야 했다. 아리랑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정선의 한 박물관에서 당시 영친왕이 남긴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음악과 미술의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영친왕. 그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주둔한 유엔군을 위해 한국어 교본을 직접 저술했다.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울 수 있는 책이고요. 저자는 이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자음 모음부터 해서 또 미국 사람들한테 맞는 발음까지 한글의 자음 모음과 생활 한국어 소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 책엔 영친왕이 직접 전통 한복 옷차림을 그렸고 갓, 저고리, 치마 등의 영문 발음까지 붙여놓았다. 그리고 아리랑을 소개하는 것으로 한국어 교본을 마무리 지었다. 예전에 1950년대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군 또 미군들 또 유엔군들이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잘 불렀고 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경로로 배우게 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한두 가지 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리랑을 배울 수가 있었고 이 책에 이 아리랑이 담겼다는 것은 아마 그 영친왕께서도 이 아리랑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또 이 책에 담아내고자 했던 의지가 담기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63년 영친왕은 마침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일본으로 떠난 지 56년 만에 환국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병으로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 병상에 누운 채 고국 땅을 밟았다.
시대의 경랑 속에 말을 아껴 가슴속 깊이 넣어두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린 영친왕 이은.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후 그는 실어증과 뇌일혈로 7년간 투병하다 긴 침묵 속에 눈을 감았다. 영친왕의 장례는 대한제국 황태자의 예로서 대한제국 국장으로 치러졌다. 영친왕은 한편으로는 대한제국의 황희 계승자라는 어떤 존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황실이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한편으로는 절반은 일본인이라는 비난이 언제나 따라다녔고 또 일본사에서는 지금 절반은 조선증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화려한 영광이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한국에도 환영받을 수 없었고 일본에도 환영받았던 그런 경계인의 삶이었다는 것. 다른 한편 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라고 또는 친일파 또는 망국노라고 하는 그런 비난 속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던 존재.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망국의 왕실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영친왕이 눈을 감기 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는 창덕궁 낙선제. 대한제국 황태자의 동궁이었던 낙선제는 그가 일본으로 끌려가기 전 22일 동안 살았던 곳이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조선인에겐 몰락한 왕가의 비운의 황태자로, 일본인에겐 평탄한 나라의 왕족으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인의 삶을 살아온 영친왕. 일제가 만들어 놓은 왕족의 길을 걸으며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의 책임 부재 논란에서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의 경계인. 그에게 주어진 만국의 책임 못지않게 그가 감내해야 했을 만국의 대가 역시 큰 것이었습니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했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 그는 조선 왕조 500년 만국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